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히 제 얘기는 30분간 말씀하셔서 30분 정도에 걸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이미 여러 분 보셨지만, 이제 제 책 디자인이고요. 성함 명강, 여기 보시면,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일하는 주제를 다룬 거고요. 마지막 생존 코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글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원래 이제 저는 연구를 하고 사실은 한국에서는 사실 교수들이 보통은 자기를 알리는 기회로 책을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구를 좀 하는 교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꼭 책을 쓰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내 연구를 하는 시간을 써야지 책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가 된 지가 벌써 제가 2003년에 됐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20년이 돼 가는데 그러다가 그래서 사실은 좀 그래서 연구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회사들과 실무를 하는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21년도에 신한은행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문 교수를 1년간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한은행이 그걸 1년간 하면서 어, 이 리포트를 4개를 쓰고 강연을 4번 임원들에게 하게 하셨는데 상당히 이제 공부를 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주제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분량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경험을 제가 했고 많은 조사를 했는데 그걸 다 좀 정리해서 한번 책으로 소개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쓰는 게 좀 어렵던데 한번 써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보람도 있고 익숙한 면도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이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는 좀 책을 써서 정리를 제가 한 것들도 해보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발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경영 정보거든요. 경영 안에서 경영 정보가 되겠는데 여기서 좀 IT를 가지고 경영에 어떻게 활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주제로 프로세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정보를 모으는 프로세스인데, 그리고 활용하는 프로세스인데, 이걸 했고, 다음으로는 한번 AI 관련된 내용은 좀 한번 더 소개를 하는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는 되었습니다. 많이 쓸 생각은 없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30분이니까 주요 요점들만. 이 내용은 제가 저희 서가명강의 라이브로 이제 책 소개하는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그중에 여러분한테 30분 동안 좀 주요한 요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쭉 화면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대면 시대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기업 환경이 더 변화하게 되었고 비대면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업들 특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상당히 결정된 내용이라고 트랜스포메이션 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업무 형식을 이제 제가 업무 방식들을 봤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리딩 인터넷 기업들하고 일을 좀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자문을 해왔고 네이버는 제가 디커머스 리포트라고 그래서 매년 네이버가 발행하는 이제 네이버가 어떤 공헌을 소비자들에게 하고 있는가, 국가에 하고 있는가를 매년 이제 다른 형태의 연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제가 주임 교수로 다른 교수 네 분과 함께 리포트를 이제 네 편의 리포트를 매년 쓰는 거를 지금 6년 해왔거든요. 올해도 또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해왔고 네이버의 내용을 좀 많이 봐왔고 신한은행 21년도에 1년 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고 그다음에 쿠팡이라든지 카카오 같은 기업의 자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이제 리딩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업무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기존의 기업과 어떻게 다른가를 좀 보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의 업무 방식이 이제 투더 마켓까지의 준비 과정을 어, 빠르게 가져간다는 거죠. 이게 제가 서두에 드린 질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가져가면서 완성도는 낮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퀄리티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과거에는 퀄리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많았죠. 제조기업이나 이런 데는 돌다리도 두들기고 또 두들겨서 완벽해야 되는 걸 찾았는데
한 6, 70%의 완성도 수준에서 시장에 출시하고 반응을 보는 형태가 된 거죠. 이유는 뭘까요? 예, 어, 세상에 그 소위 말하면 새로운 서비스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서비스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자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른다는 거죠. 기존의 프로덕트들은 그것이 어떤 정도가 될지 좀 더 발전된 형태니까 어떤 정도 반응이 어떨까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성을 가지고 기존의 프로덕트보다 나은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만 새로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소비자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에 대한 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 내부에서 기업은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내놔서 돈을 좀 적게 쓰고 시간도 적게 쓰고 내놓고 반응이 좋은지 보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한 방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경우에 신제품 서비스를 빨리 내놓기 때문에 이렇게 돌다리 두들겨고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50%가 실패한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실패를 합니다. 이유는 반응 보고 접을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생각을 하고 내놓은 거죠. 무엇이 성공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게 스티브 잡스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케팅 리서치를 믿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한 게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고 뭐 제프 베조스도 사실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에 의존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모르니까 시장에서 실험하는 겁니다. 답을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의 조건은 뭐냐? 그렇게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 나가는데 그렇다면 조건은 뭐냐 이거죠.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사후 평가를 냉정하게 빠르게 하고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투자하고 인력을 투입해도 실패를 냉정히 평가하고 그것을 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되게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이 한 프로그래머를 한 100명 이상을 투여해서 100억 이상을 들인 프로젝트, 몇 달에 걸쳐서 개발한 서비스를 냈는데 이 서비스가 호응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3개월 만에 접어버립니다. 충격도 많았고 그랬다고 해요. 사실 100억 이상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냉정하게 평가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접고 더 이상의 비용을 드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결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인터넷 기업의 의사결정은 소요 시간이요. 그러니까 이 실무자부터 최고 의사결정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의사결정이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이 인터넷 기업들하고 얘기해 보면 한 3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또 국내 대기업이랑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일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하고 일을 해보니까 결제를 한 6단계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 대략 5주에서 6주가 갑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5주에서 6주가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주에서 6주 갑니다. 그러니까 3일 걸리는 기업과 5주에서 6주 걸리는 기업인데요. 5주에서 6주 걸리는 기업은 말씀대로 이렇게 6, 70% 수준에서 출시하고 빠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3일 안에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등 코어 기능은 내재화가 돼 있어야죠. 당연히 뚝딱뚝딱 고쳐야 되니까 바로 내재화할 수 있게 IT 기능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과거 저희가 IT 기능은 외주를 많이 줬거든요. 다시 플랫폼 기업은 IT 기능이 코어 기능이기 때문에 내재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좀 IT 변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플랫폼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 코어 기능이 내재화돼 있지도 않죠. 의사결정은 대기업보다도 느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플랫폼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느리고 내재화되어 있는 기능 없고 그런 기업이 플랫폼 형태의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모든 플랫폼 기업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민간을 위양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제프 베조스라는 최고 의사결정자에게 언제든 말단 직원도 핫라인으로 연락을 하고 의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존 기업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트워크 기업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일반 대기업이 LG 삼성 같은 대기업이 의사결정을 최고 경영자에게 말단 실무자가 의사결정을 받는다? 예.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난리 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조직의 변화의 방향 그래서 성과 측정 방식이 변화해야 돼 기민한 조직이 돼야 되고요. 그 부서별로 이렇게 칸막이에 돼 있는 조직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고 회복 탄력성을 가진 조직입니다. 언제든지 플렉서블하고 어떤 충격에 대해서 대응이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의사결정도 빠른 거고. 그리고 개방의 혁신이 필요하다. 외부 사람들까지도 필요하다면 의사결정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최근에 이제 기존에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저희 IT에서 저희 경영정보에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걸 그동안 많은 트라이를 해왔고 실패와 성공을 믹스해서 가져왔었는데 이번의 폼이죠.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번 변화의 폼인데요. 그 변화의 폼의 핵심이 그리고 기존의 그런 과거의 트라이얼들과 다른 면이 바로 그거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가 됐는데 이런 겁니다. 7, 80년대 IT는요. 하드웨어를 팔았어요. 사용가치 중심이었고 하드웨어를 팔 때 컴퓨터를 팔 때마다 돈을 버는 구조였죠. 그 이때는 소프트웨어는 한국말로 하면 이게 뭐 콩글리시죠. 서비스죠. 공짜였습니다. 하드웨어를 팔면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죠. 이러다가 1990년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시대가 되면 바로 윈도우즈를 팔기 시작하는데요. 이 90년대에 놀라울 정도로 이미 소프트웨어 매출이 하드웨어 매출의 2배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드웨어 파는 게 돈이 많다라고 많이 든다고 생각하겠지만 소프트웨어에 쓰는 비중이 돈을 쓰는 비중이 하드웨어의 2배에 이릅니다. 훨씬 비싸졌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재밌는 건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드웨어가 너무나 싸졌기 때문이죠. 효율이 좋아서 발전을 너무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싸졌어요. 제가 90학번인데 30년 전에 컴퓨터를 샀을 때 그 대학생 때 산 컴퓨터가 200만 원이었어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물가가 지금 이렇게 막 뛰었죠. 그냥 물가가 30년이 변했는데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100만 원짜리예요. 30년간 물가가 이렇게 올라왔고 인플레가 됐는데 컴퓨터는 그 와중에 반값이 됐어요. 매출이 줄어든 거죠. 재미있는 것은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생산성이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2배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돈을 쓰는 양이 쫄아들지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성을 누가 무너뜨리라 했었는데 이게 2000년대가 되면서 바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데이터의 시대가 됩니다. 논리적 가치는 투여량에 비례하지 않고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는 이 데이터의 시대가 되었고 여기에 나온 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그 기술적 또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둘 다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 정의는 유사 서비스를 하나의 틀에 담은 집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의 틀에 담은 플랫폼이죠. 그 틀을 만들고 그 틀을 쓰는데 이 틀이 여기저기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마존이 북스토어를 쓰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 플랫폼 두 개체를 모아서 이 소위 말하는 매칭을 시켜주는 이 기능들과 서포트를 해주는데 이것이 할인 판매점에도 쓸 수 있죠. 그죠? 양판점에도 쓸 수 있고 리테일에 쓸 수 있고 사람을 소개하는 프리랜서들을 매칭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죠. 워낙 매칭 이런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 복사가 되는 장점, 한번 잘 되면 복사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과거에 안 되다가 플랫폼이 이제 나왔느냐, 2000년이 돼서 나왔느냐? 정보기술 발달로 정보가 많아지면서요. 정보를 모으는 코스트가 과거에는 코스트가 베네핏보다 훨씬 컸었는데 정보를 모으는 비용은 줄어들고 정보가 많아지면서 그 베네핏은 커진 거죠. 다시 한번 손익분기점을 넘은 겁니다. 이제 플랫폼을 쓰는 게 이익이 되는 시대가 되었고 급속히 이 베네핏의 양이 코스트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아서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 시총
10대 기업의 6개, 7개를 차지하죠. 여기 보시면 뭐 입니다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여기 보면 7개 기업이 예, 중국과 미국 7개 기업이 저희 세계 10위 그룹입니다. 높은 변동비, 낮은 변동 비율. 그러니까 이익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돈을 매출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됩니다. 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예. 제조기업은 10%가 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적은 매출로 훨씬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고 규모도 작습니다. 한국의 제조기업이 4만 명의 매출 65조를 기록하는 기업이 시총이 19조, 이제 20조 좀 넘어요, 지금. 뭐 제가 체크해 봤는데. 네이버가 매출 6조인데요. 직원은 본사 3,900명, 좀 많대 4,000명, 계열사 다 해봐야 8,000명이 안 됩니다. 시총은 33조, 더 크죠. 규모는 작은데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누가 좋아하느냐? 투자자가 좋아합니다. 기업을. 예. 사실 의사결정의 최고봉은 자본주의 의사결정 최고봉은 투자자인데 이 투자자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인 거죠. 그럼 임팩트가 크죠. 여기 아마존을 갖다 놓은 이유는 그겁니다. 아마존이 여기서 그래서 A부터 Z까지 화살표가 돼 있죠, 로고에. 플랫폼인데요.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플랫폼 기업들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5대 금융지주보다도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와 네이버가 진출한 이 파이낸스에 진출한 것을 더욱더 크게 가치를 보고 있는 거죠. 예, 주주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워렌 버핏도 미국 시중은행주들을 손절매한다고 합니다. 별로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재미없는 주식이 돼버린 거죠. 그 플랫폼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은 송금의 편리함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 포털에서 광고나 모든 것을 서비스 연계가 되는 걸 가지고 이 플랫폼에 금융 서비스를 태우면 예, 바로 성과가 나고 바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까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왜 실패하는가? 여기 보시면 디지털 시장이 성장하는데 온라인 리테일이 보면요. 규모가 매년 15% 이상을 계속 성장해 온 결과 과거 상대도 안 된 오프라인 기업 입장에서는 뭐 한 지점의 매출도 안 되던 회사가 20년을 기준으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바로 사실은 메이저 그 온라인사의 매출이 메이저 오프라인 뭐 롯데 신세계 같은 메이저 오프라인사의 매출을 추월하게 됩니다. 예, 과거에는 말씀대로 생각도 안 하던 일이 벌어진 거죠. 이들이 심지어 그죠? 너무나 작았던 기업인데 15%씩 복리로 성장하니까 이게 순식간에 몇 년 만에 예, 오프라인 기업보다 더 큰 기업이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패하는 이유는요, 기업이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기존 기업들이. 인터파크가 이제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인터파크가 한참 이제 온라인 리테일 기업의 이제 기수였는데 인터파크의 성장을 오프라인 기업들이 그냥 방관했죠. 그렇게 사실 오프라인 안에서 아마 라이벌이 들어왔다면 바로 시장에서 못 쫓아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이렇게 온라인 기업을 가만히 놔뒀냐 이거죠. 제 연구에도 있습니다만 인터파크에서 파는 가격 그 동일 제품이요. 그 오프라인하고 오프라인 백화점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10여 년 전에 이미 10년 전에 더 비쌌습니다. 같은 물건을 비싸게 팔았어요, 버젓이.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파크에서 물건을 사겠죠. 싼 물건 사자고 들어온 소비자가 오프라인 백화점이 하는 온라인 몰에 들어와서 비싼 값에 물건을 사겠습니까? 인터파크에서 90원 하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그러니까 오프라인 기업이 하는 온라인에서는 100만 원, 100원을 팔아요. 안 사죠. 그래서 무주공산에서 그냥 성장한 겁니다. 견제도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 뭐 예입니다. 예, 뭐 실제가 아니라 현대백화점이 100원에 오프라인에서 팔고 있는데 인터파크가 90원에 판다고 그래서 그 현대 온라인몰이 90원에 팔게 놔두질 않죠. 이건 오히려 이렇게 웃기죠. 브랜드에서 100원에 파는 현대 백화점이 100원에 파는데 온라인이 90원에 판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매출은 현대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온라인 현대는 100원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프라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이거를 저희가 뭐라 그러죠? 영어로 레가시라고 그러죠. 기존의 이 존재가 성장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면 혁신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성공에 안주했죠.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얘기죠. 피처폰 성공에 안주한 엘사가 늦게 스마트폰 하다가 망했고 그것을 조언했던 컨설팅사가 있었죠. 피처폰 계속해도 된다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아이폰 출시를 대책 없이 기다린 S사. 요거는 실제로는 뭐 아직 잘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이폰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몇 달 동안 한 게 없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고 두려워하는 상태로 그냥 있었지만 아이디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늦은 거죠, 말씀대로. 그다음 아이폰 출시 후 대응 제품 출시하는데 3년 걸린 일본의 S사. S사가 있죠. 이거는 3년이 걸렸습니다. 스마트폰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워낙에 이 꼼꼼해서요.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만 되는데 이게 한 3년쯤 걸린대요. 이 빠른 플랫폼 시대에서 사실 이게 안 맞아서 일본이 고전을 하고 온라인이 잘 안 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디지털을 무시하고 모르는 기업. 통신사 임원들이 전자상거래 담당 통신사 임원들이 인터넷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지금도 상당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자상거래 잘할 수가 없죠. 예. 정부의 보호와 허가제에 안주하는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정부 간섭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보호와 허가제에 쌓여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거거든요. 한번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냥 계속 돈을 벌 수 있어요. 크게 성장은 못해도. 이걸 안주하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죠. 두려움의 이유는 변화 이유를 모른다는 건데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고 변화를 막으려고 그러는 건 조직들이다. 이유가 뭐냐면 모르니까 그래요.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뭔가 변화를 하면 내 위치가 흔들릴 것 같은 거. 특히 변화를 제일 두려워하는 게 중간 관리자들이죠. 중간 관리자들이 이것을 막고 거부하는 거죠. 말은 겉으로는 뭐 나는 오픈돼 있고 잘 돼야 되고 말은 그렇지만 실제 그들의 행동은 새로운 혁신을 방해하게 됩니다.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틀린 부분은요. 과거에는 그러면 그냥 좌절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세계적 플랫폼 기업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이제는 해야겠다라는. 그래서 물어보니 틀려졌어요. 저는 계속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이 혁신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 전도해온 입장이거든요. 이미 교수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그 목적으로 교수가 됐고요. 근데 안 되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면서 기업을 갔더니 이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들어보고 좋은 얘기인데 지금은 아직 못할 것 같으니 다음 기회라고 미뤘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돼서 갈 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라고 하고 갔는데 이제 틀려진 건 뭐냐면 진짜 안 하면 망할 거라고 기업을 생각을 하니까 바뀌는 거죠.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본 거죠. 이 질문에 생각이 틀려졌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정말 망하고 도태될 거라는 생각을 이 큰 변화 속에 하게 된 게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새로운 구조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사 구조죠. 네이버 카카오는 회사를 만들 때,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그 회사의 내부에 두지 않습니다. 회사를 분리시켜서 키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 기업은 뭘 하면 신사업부라는 걸 했거든요. 신사업부가 대부분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부들이 이걸 키워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의 사업부는 신사업부와 경쟁을 하거든요. 신사업부가 잘 되면 안 돼요. 네,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같은 회사라고 뭐 식구라고요?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는 길은 분리하는 회사를 만드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처럼. 분리하는 회사를 만들면요. 그들이 죽어라고 일을 하고 왜냐? 성공을 하면은요. 그냥 뭐 몇 달 보너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회사 하나의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쉐어의 구조가 훨씬 크고 소위 말하면 성공했을 때 보상이 엄청나게 큰 거죠.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모두 분사시키겠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대박이 나면 예를 들어 네이버 웹툰이 이제 대박이 났고 네이버 파이낸스가 났죠. 하나만 나면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거죠. 상장 하나 시키면 최소한 그 기업의 가치가 200억 이상입니다. 뭐 200억이 아니라 뭐 네이버가 소위 분리시킨다면 뭐 1000억 이상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미래를 열 수 있는 이걸 이제 책임 리더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리더로 사업을 하다가 잘 되면 책임 리더가 되는데요. 네이버 이러한 분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조직의 그 책임 리더, 그러니까 책임 리더 분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하는 책임자죠. 이 책임 리더가 몇 년 전, 뭐 2, 3년 전 기준으로 하면 200명 있습니다. 그럼 200명이 분사를 하면 엄청난 밸류가 된다는 거죠, 기업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걸 따라하는 기존의 기업들, LG전자니 MBC가 다 이제 컴퍼니라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구조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요, 나중에 나오는 정보, 플랫폼에 의한 정보가 있겠고, 그 다음 인센티브 구조를 과감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신사업부제에서 독립사업부로 나와주는 게 되겠습니다. 제한 방향은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는 이게 그 하버드 비즈니스에 나왔던 양손잡이 조직이라는 거예요. 신사업부가 안 되기 때문에 컴퍼니를 만들어서 분리시켜서 거대한 이익을 준다는 거죠. 네. 성공했어. 과감한 이익. 그래서 LG전자도 이러한 아이디어들에서 두 개 회사를 분사시키겠다고 이런 경진대회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플랫폼 모듈형 서비스라는 형태로 제가 책에도 제안을 했지만 기본 인프라 위에 독립된 서비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출시하는 거죠. 6, 70%로. 성공하면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서비스가 되고 기업이 돼서 큰 돈을 버는 거고 실패하면 다른 쪽이 피해주지 않고 접으면 됩니다. 분리된 구조, 그러나 기본 인프라에 분리된 구조를 짜서 이러한 것을 많이 키우면 그리고 성공할 때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모델. 저는 이게 디지털 플랫폼의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화는요,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이러한 걸 목표로요, 금융기업들이 변하고 있어요. JP 모건이나 골드만 삭스의 이런 기업들이 우리는 더 이상 금융기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테크놀로지 컴퍼니다. 이게 기존의 어떤 산업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제가 자문을 했던 신한은행이 은행의 그 행장님께서 지금 이제 지주회장이 되셨어요. 행장님께서 하신 얘기죠. 우리도 신한은행이라는 것을 고집하지 않겠다. 뭐를 하든 돈 잘 벌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융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어떤 걸 국한하지 않을 거고, 금융기업 벗어나서 금융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IT 하는 사람으로 금융 서비스 만들면 되는 겁니다. AI 기반 금융 서비스 만들면 되는 겁니다. 편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이 명확하고 집중된 전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전환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서로가 다른 정의 얘기하고 있고 서로가 설명해 보라고 하는 다른 얘기하는 조직이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다 딴소리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데이터라 수준에 맞는 조직 문화 구축한다. 이게 구글의 사내 벤처죠. 구글은 일을 할 때 그 적이 없고요. 그 개발자들은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그 내부에서 일할 이거 내가 할 건데 리더가 이거 내가 할 건데 같이 할 사람 그러면 지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그걸 몇 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 이상 하면 돼요. 뭐 하나도 안 하면 잘리겠죠. 뭐 6개월보다 잘리니까. 근데 하고 싶으면 3개, 4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혁신적인 구조를 통해서 예, 포켓몬 고 같은 소위 말하면 유니콘 레벨 수준의 서비스들이 나왔고 독립을 했죠. 그래서 기계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다. 여기 제가 아까 뭐 인간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했는데요.
기계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경쟁이 아니라 이게 레이스 어게인스트 머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 MIT 에릭 브린졸센하고 하버드 앤드류 맥가피가 얘기한 게 뭐냐면 기계랑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일해라 라는 거죠. 이용할 줄 아는 거죠. 사람은 기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알파고한테 이세돌 구단이 져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알파고를 써서 지금 바둑 기사들이 교육을 받고 있죠. 기력을 늘리는데 알파고와 바둑을 둬서 기력을 늘립니다. 경쟁을 할 필요 없어요. 예. 그걸 써서 내 생산성을 늘리면 됩니다. 금융에서는 예, 뭐 그 리테일 레벨의 사람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써서 PB 레벨, 억대 연봉을 받는 PB 레벨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점포들이 금융기업들이 폐쇄가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그래서 오프라인의 행태가 바뀌고 있죠. 과거에 오프라인은 물건 오프라인에 팔던 건데요. 이제는 고객이 오프라인 3, 소위 말하면 예, 오프라인에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덕트 경험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예, 애플 스토어에 가서 컴퓨터를 사시면요, 컴퓨터 결국 오더는 온라인에서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요. 온라인을 그냥 경험을 하고 온라인 오더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죠? 단지 근데 그 물건이 재고 옆에 있으니까 들고 가는 거죠. 말은 오프라인이지만 사실 사는 프로세스는 온라인입니다. 또 왜 그래야 되죠? 모든 정보가 온라인으로 들어가니까요. 판매 정보. 정보는 예,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받고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추가적으로 챗GPT 얘기도 썼는데 그래서 챗GPT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요. 세계화 방향을 잡고 있는 우리 챗GPT는 얘기가 나왔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거냐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 변화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피시볼이나 이런 데들이 이걸 쓰고 있고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이미 이러한 것을 통해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까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예, 이건 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의 미래 활용 방안은 작업을 자동화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러한 기술들이 나오면서 지식 노동자의 1년 차의 잡을 일단 줄인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의 로우 레벨 잡부터 잠식을 해나갈 겁니다. 오늘 나왔죠. IBM이 8천 명 정도의 일자리를 줄일 거라고 합니다. AI에서 대체하는 거죠. 근데 이게 화이트 칼라 밑에 레벨부터 올 겁니다. 근데 그럼 뭐가 되느냐? 지금 졸업을 하는 대학생들이 아마도 가장 큰 희생자가 될 겁니다. 점점 이게 레벨은 위로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챗GPT 쓰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이 바뀌죠. 개발자는 이제 디테일한 개발 프로그래밍보다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들어보셨을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챗GPT한테 코딩을 잘하도록 하는지 시키면 됩니다. 말로. 그죠? 코딩을 내가 직접 할 필요가 없고요. 말로 시키는데 그걸 잘 유도하는 리파인을 계속하는 거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챗GPT에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림을 잘 그리는지 잘 시키는 잡이 중요하죠. 이게 미국에서 이미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연봉이 5억이라고 합니다. 그죠? 일단 기업 그리고 정보 유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에서 내부에 활용하는 B2B 모델이 먼저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챗GPT 같이 B2C 모델은 그 정도 선에 있을 것 같고요. 챗GPT랑 바드 정도가 갈 것 같고, 기업 내부 활용되는 B2P 형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B2B는 그 내부적으로 쓰는 조금 작아도 되는 거대, 이제 물론 거대 언어 엔진이지만, 모델이지만 조금 작아도 되는 내부 형태를 만들어갈 가능성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결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선두기업과 후발기업은 당연히 성과에서 앞서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혁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여기 나와서 이 책을 어, 뭐 약장사 팔듯이 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대단히 획기적인 마법과 같은 약은 없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결단력 그리고 새 환경에 맞는 창의적 접근만이 그 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기업은 나올 것이고 그 성공을 이루지 않는 기업은 성공한 기업에 의해서 패퇴될 것입니다. 혁신을 왜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갈 방향일 것이고 결국 갈 것입니다. 한시적 견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한시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터넷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은 플렉서블하고 그러한 플렉서블한 사고와 창의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결국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오히려 오프라인 기업들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패퇴될 거니까 그걸 바꾸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기업이 나와야겠죠. 준비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일화가 여러분 뭐 잘 모르시면 가끔 이제 제가 영화관 가서 광고를 봤었는데 신한은행이요. 땡기지라고 배달 서비스를 내놨어요. 혹시 여기 써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배달의 민족 다 쓰시는데 배달 서비스를 내놨거든요. 이게 148억 정도가 들었어요. 아마 지금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하는 건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돈은 148억이 꽤 큰 돈 같지만 뭐 신한은행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닐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결합하면 무엇이 나올 수 있지를 배웠죠. 그러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을 한다면 그것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 될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밸류를 제시하는 비전을 가진 기업으로 나가는 것을 역시 장착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 베이스드 재무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AI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이나 서비스가 나올 텐데요.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비전도 필요할 겁니다. 직업도 줄어들고 할 텐데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이냐? 예. 보다 많은 국민을 도울 수 있고 보다 많은 국민이 과거 부자만 받을 수 있었던 투자 컨설팅 서비스가 PB 레벨이 아니라 AI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그런 서비스 받고 재산 잘 증식할 수 있는 이러한 모델로 가도록 해줄 겁니다. 이러한 비전, 그러니까 이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또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있어서 그 소위 동력이 될 수 있는 이 저스티케이션이 되는 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저는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요. Don't be evil이라는 바로 그들의 이상론, 지금 많이 퇴색됐지만 그러한 것이었고 애플은 아이폰을 내놓을 때 스티브 잡스가 언제나 강조했던 게 뭐죠? 돈 더 받겠다. 이게 서비스가 20% 좋다. 이런 얘기 안 했죠. 너에게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평생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죠. 근데 그랬더니 돈은 얼마든지 내놓을 테니까, 그죠? 밤을 새면서 그 아이폰을 샀죠.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좀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좀 마치면서 제가 뭐 잡스 얘기를 했는데 조금은 더 넓은 비전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런다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간단히 제 책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쓴 부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면 그 마지막 이런 분들이었어요. 아까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러시고 나면은 많은 경영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회사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자기 회사 사이트 만들어서 물건 파는 거 얘기를 해요. 그게 플랫폼이 아니거든요. 플랫폼은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거 예를 들어서 뭐 건설에서 건설 자재 파는 그런 분이었는데 다른 건설 자재 파는 여러분의 동료 회사들을 끌어서 같이 내놓으면 여러분 대표님의 플랫폼이 잘 될 거고 여러분 대표님의 그 자재도 더 잘 팔릴 거라고 그러면 안 받아들여요. 아직 플랫폼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변화에 대한 생각이 여물지를 않으신 거죠. 그럼 플랫폼 안 될 거고요. 그 개별적 사이트 만들면 누구도 안 찾아오는 회사에 물건 놓는 그냥 대표만 만족했다가 실패하는 예, 자사 소위 말하면 뭘 하나 만들고 끝나겠죠. 그게 답이 아니었거든요.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주변에 경쟁자 같지만 나를 모아서 규모를 더 키워서 나에게 모든 소위 소비자가 끌어들여오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아직 그 큰 틀에 대한 생각으로 전환이 안 된 것 같아요. 큰 생각의 전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주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행히도 그 우주를 못 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서 플랫폼에 좋았던 거, 스티브 잡스가 그죠? 세상을 열어서 전 세계 800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수백만 명을 수수료 30%만 받고 70%를 다 수익을 쉐어함으로써 전 세계 수백만을 나의 종업원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런 전 생각 틀의 전환,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게 그래서, 나 플랫폼이야라고 하는데 지금 뭔가 잘못 이해하고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거를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잡스의 그 생각. 근데 그 우리 동양이 만드는 동양 철학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생각을 끌어내시면 큰 전환을 이뤄낼 거다. 왜 스티브 잡스가 찾은 답은 동양 철학이 우리 조상이 갖고 있던 답이거든요. 그 잡을 다시 동양에서 우리가 끌어내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